아, 시간 됐다 빠다. 자, 가자. 일단은 채만식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 작가 하면 또 좀 키워드를 알아두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채만식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작품 혹시 기억하는 거 없음? 뭐라고? 태평천하. 그렇지. 태평천하 같은 작품은 뭐로 유명한 거야? 비판과 풍자. 자, 기본적인 거 하나 얘기하고 또 시작합니다. 이 풍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성을 바탕으로 한다? 해학성을 바탕으로 해. 어처구니 없음이야. 근데 이 해학은 원래 두 개의 반대축을 가져. 하나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해학이 있고, 하나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해학이 있어. 연민의 해학의 대표적인 주자는 흥부전 같은 쪽의 흥부야. 흥부가 사는 모습을 보라면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치? 간만에 밥을 한번 봤더니 밥을 파먹겠다고 굴을 파고 막 앉아있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이만큼 해지니까 이거 아버지 죽겠다, 배가 터져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호랑이를 집어넣자. 그럼 호랑이가 파먹으면 호랑이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럼 포수를 집어넣자. 그럼 또 포수는 또 누가 잡느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골 때리는 얘기들을 해요.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건 뭘 위해서? 연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거야. 해학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야? 대상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림을 의도로 할 때 우리는 그거를 비판적 의도의 작품이라고 부르죠. 이 채만식의 작품에서 주되게 등장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풍자적 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에는 부정적 인물이 나올 텐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비슷한 코드가 또 여러분들 미스터 방산복이 얘기 나오는 거 혹시 알고 있나? 미스터 방? 아, 또 이걸 또 모르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지금에 이것도 비슷한 코드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 중에 하나, 그 라인 중에 하나고요. 이 작품은 뭐랄까? 광복을 전후로 하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이 광복의 전후까지, 광복 후까지 한 조선인의 어떤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인물에 대한 풍자를 그려낸 작품인데, 중요한 건 이 주인공 인물이 바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그리고 또 뭐랄까 부족한 존재야. 그리고 그 부족한 존재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 부족함이 심히 웃기겠죠. 그 웃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기적인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냉소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걸 일단 중심축으로 알아두면 좋겠고, 자, 한번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 봅시다.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는 걸 또 사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또 보조자료를 열어주셔야 돼요. 보조자료 논 이야기가 나와 있는 첫 번째 챕터의 두 번째 페이지. 아니다, 요게 좀 더 디테일하다. 요걸로 가자. 여러분들 앞뒤 없이 그냥 논 이야기 1940년대라고 써져 있는 그 논 이야기의 두 번째 챕터 찾아주세요. 페이지 번호조차 안 쓰여 있네요, 여기는. 그래서 1 작품 분석 줄거리가 나와 있는 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못 찾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못 찾겠다. 빨리 알려줄게. 논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자, 거기 있는 줄거리를 중심으로 쭉쭉 한번 전체 스토리 한번 읽어봅시다. 갈게요. 일본 사람들이 온갖 재선을 그대로 내어놓고 달아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생원은 어깨가 우쭐하였다.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한생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살펴봐.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이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시기의 내용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얘기는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어? 광복 이후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작품의 전개 방식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가장 최근 얘기를 먼저 해준 다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다시 순서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알아두시고, 왜 우쭐하느냐? 일본 사람에게 팔아넘긴 땅이 꿈결같이 다시 도로 자기 것이 된다고 하니 이렇게 세상에 진기한 도리라고는 없었어. 개이득한 거야. 일본 사람이 돈을 제법 많이 준다고 하길래 돈을 팔았어. 그런데 일본 사람이 전쟁에 패망해서 도망간다네? 그럼 그거 다시 내 거 아님? 되게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 한생원의 아버지는, 봐봐, 과거로 돌아갔지? 한생원의 아버지는 부지런함으로 장만한 열서너 마지기와 7마지기 정도의 두 자리의 논이 있었어. 그런데 그 피와 땀이 어린 논을 겨우 5년 만에 고을 원에게 뺏겨버렸어. 자, 요거는 중요한 게 이거야. 아버지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뭐예요? 이 정부라고 불리는 존재라고 해야 될까? 수탈자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 수탈자는 일반적으로
국가이거나 부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서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게 이거 두 가지야. 이 작품에 여기 비워뒀는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생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대한 모습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뭐예요? 자신의 논을 누구에게? 고을의 원에게 빼앗깁니다. 고을 원님이죠. 그러니까 각종 구실을 들어서 야, 너 도적이랑 모의했잖아. 너 몰수. 이런 식으로 그냥 압박을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뺏어버린 거야. 백성을 지켜줘야 될 사또님이 오히려 땅을 빼앗은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동학의 잔당에 가담했다는 웬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그렇게 말이다. 그래서 잡혀간 지 사흘 만에 10서너 마직이 그 돈을 다 가지고 풀려난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참고로 이게 언제요? 구한말이죠. 구한말. 이렇게 해서 뺏겼고, 자,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됩니다. 그 바로 이듬해 한생원은 나머지 논을 나머지 논 7마지기를 불가불 팔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됐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일본 사람, 1위는 일본 사람이야. 요시카와가 인근의 땅을 시세보다 갑절 2배 이상 더 준다고 판다기에 그 돈이면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나라 돈을 살리라고 모두 팔았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한생원이야. 자신의 아들이지. 총 2덩어리가 있었는데 한 덩어리는 요때 뺏겼어. 그치? 그럼 나머지 한 덩어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도 똑같이 일제의 존재. 물론 빼앗긴 건 아닙니다만 요시카와에게 말 그대로 헐값이란 말이 좀 그렇다. 없이 팔림. 내가 이걸 팔고 싶어서 판 건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세금도 마련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하니까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건 언제? 일제강점기야. 흐름 보이시죠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팔았는데 중요한 건 이 한생원이 많이 모자란 애인 거야. 봐봐. 생각해봐. 지금 요즘 아파트를 생각해보자.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원래 2억이었는데 5억이 됐어. 개이득. 그러면 이 5억을 갖다 주고 이 돈을 팔면 나는 다시 원래 2억짜리 집을 다시 구하고 또 2억짜리 집을 한 채 더 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왜? 우리 집만 2억이 5억이 된 거야? 아니지, 다른 집도 2억이 5억 됐고 6억 8억 된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 올랐는데 내가 이걸 판다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 뭐 정부의 정책 중에서 많이 비판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동산 정책이죠. 다 올라서 갈 데가 없는 거지. 특히 너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 선생님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뭐 어쨌든 간에 이거 딴 얘기니까. 자, 이렇게 짧은 생각만으로 일단 팔았어. 근데 팔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요시카와는 2배 값을 주고 사갔는데 실제로 그 땅 값은 막 10배, 20배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야. 나는 다른 땅을 구할 수 없게 돼버린 거지. 됐지? 그럼 뭐예요?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자기 소유의 집을, 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장농으로 전락했어. 자, 그래서 다 팔았죠? 그러나 이미 붉은 땅값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빚만 갚고 논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빚을 갚고 해결은 했는데 이제 다음 남은 걸 또 해결하려면 내가 또 내 땅이 있어야 읽어서 또 돈을 벌 거 아니야. 근데 내 땅이 없잖아. 그럼 또 뭐야? 다시 빚쟁이. 됐지? 빚쟁이 실려가고. 자, 그 후로부터 35년 후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 똑같은 인물이니까 동그라미 치고 해방이 되었어요. 자, 해방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한생원은 요시카와에게 팔아넘긴 7마지기 논을 보러 나섭니다. 그런데 한생원이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누가 나무를 베고 있네? 사람들은 요시카와 농장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돈을 주고 샀다는 대답을 하는 거야. 이 속의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재산을 부당 처분해서 배를 불린 일이 있었는데 이 산판도 그런 것의 하나였어. 참고로 요즘도 그렇긴 한데요. 이 부자들의 일부 중에 그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땅을 사들여야 되잖아. 근데 땅을 산 다음에 되팔 때는 더 비싼 값을 받는 방법이 있는 게 바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야 평지인 거하고 임업의 어떤 나무를 심어놓은 땅값은 서로 값이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왜냐면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그 나무의 값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사기치는 일당들이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을 사들인 다음에 대충 나무를 대충 몇 그루만이라도 심어놓는 거야. 겉으로 보이기엔 나무 심어놓는 데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거 비싼 값 가지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속이는 거죠. 뭐 그런 일을 하긴 합니다. 3판. 자,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자, 그 뒤에 그 일본 사람의 재산을 조선 사람들에게 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거지. 한생원은 그럴 재력도 없거니와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한테나 판다는 것이 한생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땅을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오인하죠. 왜? 원래는 내 거였는데 일본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건 이제 다시 내 것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지만 그 사이에 얘가 도망갈 때도 다 팔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린 게 맞죠. 자, 아무튼 그래서 뭐예요? 해방 후에도 결국엔 내 땅을 가지지 못하게 된 거야, 한생원은. 자, 그러자 한생원은 구장한테 달려가서 이거 불합리하다. 원래 저 땅 주인이 나 이걸 여러분들 다 알지 않느냐 했더니 구장도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그러면 다시 네가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했는데 한생원은 그럽니다. 아니, 일본 사람이 도망갔으면 그 땅이 원래 내 땅이었으니까 나한테 돌려주는 게 정상 아니냐. 왜 그걸 나라에서 파느냐? 라고 화를 내요. 오케이? 그런 부족한 인식, 그게 바로 뭐야? 이 작품의 비판점이에요. 오케이? 자기 이기심만 챙기는 그런 존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장의 설명을 들은 한생원은 아유,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 뭐예요? 지금 한생원의 포인트는 1번 이기적이면서 자기 안만 보는 사람이면서, 두 번째 시대 인식의 부재 역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역사관의 부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랍니까? 대한독립 만세 안 하길 잘했대요. 이 대한 꺼지라고 그래. 한국 꺼지라고 그래. 오케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라가. 근데 한생원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죠. 오케이? 나라라고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뺏어가기 바쁩니다. 그쵸? 보호해주거나 커버해주는 게 아니라 뺏어가기 바빠. 그래서 이 작품의 비판점은 이 소작인과 같은 하층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어떤 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책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면서, 그런 시대적 삶 속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실려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판에 등장하는 인물을 싸그리 다 비판하는 게 일반적인 풍자소설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풍자소설하면 긍정적인 사람은 안 나와. 나오더라도 언급만 되는 식으로 나오지 등장인물로 등장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지문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아까 이게 일제부터 광복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아버지 얘기로 끌고 오기 시작하면 실은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 시절인 구한말부터 다 이어지는 거야, 지금 이거. 그치? 근현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문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자,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원은 원님을 말하는 거고, 토반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뭘까? 유지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지역 관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붙박이 양반 같은 걸로 보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토색질을 하는데요. 뭐예요? 강제로 뺏어간다고요. 오케이? 지금 이건 무슨 구절? 시대에 대한 비판 구절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지금 수능특강 지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천하의 오랑캐, 애비랑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 간에 혼인을 하고 배움 먹고 하는 외인들. 뭐예요? 이건 그가 인식하고 있는 외구. 그치? 오랑캐들의 어떤 천박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공추를 내라 징용을 당하거나 야미하지 마라 하면서 도복가 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말을 억지 취향이 노릇시키도록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스토리죠. 도무지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죠? 조선이라는 땅은 뺏어가기 바빴고, 일제강점기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오케이? 참고로 여러분들 그 일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이건 욕해도 될 것 같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발전시켜줬다 이딴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드는 게 뭐 친장로, 그지? 뭐 기차 설비, 근현대식 시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 왜 세운 거야? 잘 뜯어가려고. 효율적으로 뜯어가려고 세우는 거잖아. 그 전쟁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이 강성하면서 이렇게 세계 전역으로 뻗쳐나가면서 한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토지화시킬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계량 그 도량형 단위 다 통일해 버린 다음에, 그죠? 도로 깔았죠? 그치? 도로를 왜 까는 거야?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우리 군대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런 어떤 길을 닫기 위해서야.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나타나는 이 신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일제에 의한 수탈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오케이? 근데 그거를 뭐 개발을 해줬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는 아직도 근데 일제의 그 흔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실은 그쵸? 뭐 많이 없어지고는 있는데 참고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 선생님이 국민학교의 마지막 세대까지는 아니고 마지막 전전전 세대. 선생님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갑자기 이제부터는 고등학교가 아니래요. 선생님한테 국민학교가 너무 익숙한데, 그치? 근데 그 국민이라는 게 한국 신민, 한국의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보통 교육기관이라서 국민학교였던 거 이름이거든. 그것도 우리 일제단제고, 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뭐 한 평, 두 평, 세 평 할 때 그 단위 있죠. 근데 그거 다 제곱미터로 왜 바꾼 거야? 평이란 단위를 어느 나라에서만 쓰는 줄 알아?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써요. 오케이? 일본이 우리나라 땅들을 토지 측량 공사라고 해서 재평가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자기들끼리 나눠 갈라먹기를 할 때 평이란 단위를 대폭 들여왔거든. 그래서 선생님들도 솔직하게 32평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90제곱미터 하면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선생님은 평이 익숙하니까. 32평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고 방이 몇 개 있고 예측이 되는데 90제곱미터?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팁도 있던데 그 니들도 아냐? 그 너희들은 평이 익숙하니 제곱미터가 익숙하니? 평이 더 익숙하니 너희들도? 이제 빨리 바뀌어야 되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 유튜브 너무 좋아. 별의별 걸 다 알려줘. 왜 90제곱미터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길거리에 이제 이게 평으로 써져 있으면 불법이거든? 그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뒷자리 떼버리고 앞에 3을 곱하래. 그럼 이거 27평이야.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 실제로는 27.1평인가 나온대요. 이렇게 뒷자리 떼고 곱하기. 그러면 예를 들어 88제곱미터면 뭐 맵이 왜 이래? 그럼 이것도 어떻게 계산할까? 빼는데 얘는 5가 넘어가잖아. 그럼 이 녀석은 반올림해서 9라고 치고 9 곱하기 3을 해서 얘도 한 대충 27평. 하지만 실제로는 얘는 26.8평 뭐 이 정도 나오겠지. 그런 느낌. 이렇게 편법으로라도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야. 도로명 주소는 좀 이상해요. 선생님 개념으로 아직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데 평단위는 빨리 잘 바꾼 것 같아요. 불편은 하더라도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일제가 강점해서 우리나라를 뜯어먹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생원은 보호받는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댔자 백성이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운 것은 종군도 없는 물건. 자, 이게 누구의 인식이야? 한생원의 인식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한생원의 국가관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다가 다음 챕터 넘어갑니다. 빨리 가자. 신해년 경술합방 바로 이듬해였다. 경술합방이 언제죠? 그래 그거야. 잘 알고 있네요. 한생원은 그때 참고로 젊은 한덕문은 빼앗기고 남은 돈 7마지기마저 팔아야 됐어요. 왜냐면 집에 가족도 7, 8명인데 내 돈 7마지기에다가 남의 돈 몇 마지기를 소작해가지고는 여간 규모와 악의 악식. 이게 뭐냐면 악이 원래 악하다 할 때 그 악입니다. 그러면 악의고 악식인 거니까 조악한 음식과 조악한 의복이라는 얘기겠죠? 겨우 그 조그만한 거 일구는 거 가지고는 이 8명의 조잡한 옷과 조잡한 음식조차 마련할 길이 없었어. 그래서 게다가 한동문은 그 친구와는 달라서 살림 규모 자체도 없었지. 약간 뭐랄까? 사람이 허황되고 해픈 편이야. 이거 무슨 뜻이? 직접 뜻이? 그지? 이런 것도 참 왜냐면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당가산 맡겨진 재산을 5, 6년 만에 힘에 넘치는 빚을 져버린 거야. 약간 허황방탕한 계열인가 봐. 그쵸? 그래서 술도 하고 노름도 하고 이러다가 제법 빚을 많이 져버린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키워드를 아까 말씀드렸죠? 인물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어떤 구조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된다는 거. 둘 다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년농사를 지어봤자 가게 그 집안에서 벌이는 번연이는 무슨 뜻이야? 불보듯 뻔하게란 뜻이야. 딱 이렇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 불보듯 뻔하게 모자라는데 거기에 술 노름까지 하니까 답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불쌍한 인상을 살고 있는 한생원. 자,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왔을 때야. 이 맷갓이라는 단어도 이 작품에서 좀 꼭 알아두고는 가야 될 작품이야. 아까 선생님이 그 산판이라는 단어를 보여드렸잖아. 그치? 이 산판이 뭐냐면 녹지를 조성해 놓은 땅이야. 그리고 이런 녹지는 아무리 개인 소유여도 함부로 베어내거나 자르면 안 돼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오케이?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합니다. 왜냐면 그치? 한 땅과 토지를 개인의 소유로 영원히 맛보갈 수 있는 법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치자면 저기 명왕성에 있는 그 땅은 누구 거고 이런 식으로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복잡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아무튼 그런 맷갓이 있었는데
이걸 길천이 아까 요시카와입니다. 그 길천 한문으로 부르면 길천이에요. 에게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또 어수룩 또 한 판에 또한 어수룩이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죠. 길천이는 거기다 낙엽송을 심어서 이제 산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봐봐 몇 년이 지났다고요? 30년이 지났어요. 한세원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한테 판지 30여 년이 지난 땅인데 그 주인이 더 꺼졌다고 해서 이제 그걸 다시 잘 거라고 우기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계속. 그런데 늙은이의 총기로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왜? 해방이 됐거든. 얘가 자기 땅으로 돌아갔거든. 그래서 깜빡 맥갈 생각은 아직 미처 못했어요. 자 낙엽송이 들어서 있고 백이 아까 보이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서너 사나이가 근데 한쪽에서 벌목을 하고 있네. 야 이 새끼들아 맥갓을 벌목하는 놈들이 너 뜬 놈이냐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와요. 자 이 행동에 담겨있는 한생원의 마인드는 뭐야? 내 건데 네가 왜 건드려야지. 오케이 이해됐죠? 내 땅에 있는 내 돈을 네가 왜 건드려? 했더니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서 뻔 바라봅니다. 이 두 새끼 너로구나 하면서 막 지팡이를 휘둘러 맵니다.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촌 농추성이에게 무단히 해거 괴상한 짓을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그러니까 공손에 대한 거 공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 공수한다고 불러. 공수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오케이? 어이구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뭔데 이 새끼 이건?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 이 늙은이가 무슨 환장을 했나? 왜 그래? 이놈 네가 이 맥갓에 왜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인데? 네 맥갓이길래 내 맥갓이다 이 한동문이 맥갓이야 이놈아. 허허 별꼴 다 보겠네. 야 괜히 술잔 든질렀거든. 고이 사키진 아니고서 자 술잔을 들고 있으면 그 갖가지 분노와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잖아. 그거 술 마셨으면 그냥 고이 삭히고 마음속으로 삭히면 될 것인지 왜 승질을 부리냐 이 소리예요. 고이 삭히면 될 것이지 나이게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행악을 부려? 이 늙은이는 다리 뼈다고 부르지 말라는 법 있어? 오냐 이 새끼 날 죽여. 아니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 야료를 부리는지 말을 하란 말이야. 야료라는 말은 뭐랄까 트집 잡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한테 트집을 잡느냐? 아니 이 맥갓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더라도 조선이 독립됐으니까 이젠 내 거야. 그치? 한덕문의 의식세계 독립이 되었으므로 그 땅은 원래 누구한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치? 그게 한덕문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얘가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야. 다 제각받고 팔고 도망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겠죠. 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조선 독립된 거랑 길천이 맥까지 한동문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죠? 길천이 일본 사람들은 땅을 제대로 내놓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그 임자가 원래대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 맞잖아. 아하 인혁이 이 맥갓을 길천이한테 파신 분이구나. 그래 그래서 그랬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갔으니까 인혁 당신은 이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시겠다. 그렇다니까. 이 무슨 개같은 소리야. 그죠? 이 개같은 소리 유행간치더라고. 어서 없어져요. 남버젓이 길천 농장 산림관리인인 강태식이한테 돈 2,000원 주고 계약서까지 받고 샀어요. 나도 돈 주고 산 거예요. 오케이? 주인은 도망 왔다 갔지만 대리인을 시켜서 그치? 땅을 사고 팔게 한 거야. 8.15 직후 맞아 읽자. 강태식이는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았고 내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야? 하면서 새로운 주인과 갈등 중. 8.15 직후 낡은 벽이 없어지고 새로운 명령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입속에 밝은 눈에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 관리자랑 부동 함께 한 몸이 돼서 일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해서 배를 불리니 허다했고 이 산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문이도 한동문이지만 한동문이는 나름대로 순진무구한 바보지. 그지? 그냥 내 거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자기가 혼자 대리인 척 도장 파가지고 이 동네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아니까. 그치? 자기들끼리 도장 찍고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이거 우리 거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얘기지. 사회 혼란기에는요. 천하의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짜증나게. 자, 그 뒤에 훨씬 지났습니다. 일본 사람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죠.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 논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차지할 수 없는 황국이 됐습니다.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도 없거니와
또 임자가 원래 있었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죠. 한생원은 부장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제자 놓고 가는 것을 백성한테 돈 내라고 사라고 했다면서? 아직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래요. 그런 놈의 벗이 어딨어? 그걸 누가 마련했는데? 나라에서 그렇겠죠. 나라? 조선나라요. 아이 나라는 무슨 놈의 말라 비틀어진 거. 나라 명색이 내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이번엔 일본 사람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하면서 국가에 대한, 그치? 국가 시스템에 대한 원망과 불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일본 사람의 재산이 우리나라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가만두면 저절로 백성이 될걸. 백성의 것이 될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가질 걸 뺏어서 가고 말이야. 그게 어딨어?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맥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한테 파신 거지 왜 그걸 아저씨가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야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놓고 쫓겨나갔으니까 그건 내 거지. 그걸 무슨 탓에 나라용으로 맡겨?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받는 거니까요. 라고 하는 거죠. 틀린 말 하나 없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한생원을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통해서 그걸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중이고 그리고 그런 부족한 인식, 왜곡된 역사관까지 포함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한생원의 인물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만 실은 이 한생원의 삶 속에서는 사회 구조적 모순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비판하는 작품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끝내기 전에 요 얘기만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요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 그 선생님 지난번에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설명하면서 이 작품 전반적인 내용상에서의 행렬 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전체적인 구조를 꿰뚫어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보조자료를 열어주세요. 보조자료에 그 논리학이 첫 번째 챕터에 되어 있는 네 번째 페이지, 아마 13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방금 선생님이 줄거리 읽자고 했던 그 앞페이지예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왼쪽에 왜 표가 하나 있을 거야. 찾으셨나? 그냥 그 표에다 별표 하나 쭉 쳐놓으세요. 그 표에다 주라는 표 하나. 뭐냐면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한생원의 심리, 그리고 이러한 한생원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되는 국가의 잘못된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야. 자, 잠깐만 읽어볼게. 시대 상황이 바뀜에 따라 한생원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소유주나 계속 바뀌어갑니다. 땅의 주인이 바뀌면 한생원의 처지와 심리 상태 역시 똑같이 변화를 겪는데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작가는 허황되고 역사의식이 없는 한생원과 국민의 희망과 욕구를 외면한 채 농민의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극과의 토지 정책을 풍자한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두 가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었어.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 대응하는 한생원의 심리가 묘사된 구조를 가지고 온 거야 지금 이거. 그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축이 되겠지? 정리하자. 구한 말에 농토를 빼앗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땅을 빼앗았던 원님도 다 쫓겨나왔죠. 그쵸?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한생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 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왜곡된 역사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로 이거 상식으로 생각하자. 나라 잃는 서름은 이럴 데가 없는 거야. 그치? 물론 나라가 나한테 많은 걸 가져가긴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많은 것을 맡긴 대신 나를 지켜줘야 될 거야. 그게 나라의 본질적 기능이죠. 슬픈 일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신약이 전쟁 중이야. 신나는 표현도 웃기는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뭐 최근에 뉴스 보면 그치? 뭐 시장은 나와서 빵 돌리다가 또 총알 맞아 죽고요. 어린애가 폭격 맞아 죽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제 기능을 못하면 고통받는 건 결국엔 백성이에요. 그죠?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 전까지 정치인들도 똑바로 행동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냐? 생각해봐. 이런 나라 어딨어? 중국이 위에 있고 러시아 반대쪽에 있고 밑에 일본이 있어요. 거의 3면이 그냥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그 국방이 수없이 많은 자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국방력에 쓰고 있는 예산을 절반 정도만 줄이더라도 우리 그 유럽 1위 이런 거 우습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쓰는 돈이 워낙 많잖아 우리나라가. 그치? 교육비에 못 쓰고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치? 뭐 여성가족부를 위해서 써야 되는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못 쓰고 포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큰 좌절을 겪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또 국토 자체도 또 그걸 반으로 잘랐어. 그래놓고 또 위에서 핵을 쏘내만해 그러고 앉았는 거지. 그치? 아 머리가 아파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버티고 살고 있는 중이죠. 자, 아무튼 그런 나라를 보고 잘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조선 때나 별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라고 생각했고 8.15 광복이 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덤덤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야. 핵심은 이기심이야. 알겠지?
나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광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 남들 기대를 해보죠. 돌려주려나? 했는데 광복 후 과도기 그 시기에 아까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구절 있죠? 오케이. 그따위 행사가 무슨 어딨다던가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구절들이 여기서도 냉소적 태도라는 말로 묶여있는 걸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본 시대적 고통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선생님이 아까 줄거리를 읽었던 그 구절 외에도 이 작품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막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멘트들은 없어서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자를 보시면 등장인물이나 그다음 표현상 특징 요소나 이런 것들도 뒤쪽에 풍자성이 어떤 부분에서 강한지도 이렇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그 보조자료에 방금 읽었던 페이지에 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아랫단에 심화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논 이야기의 풍자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장면이 왜 풍자성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굳이 입으로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 이것도 개인 학습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참고로 이 부분이 실제로 출제됐을 때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지. 그런 정도를 염두해 두시고 한번 쭉 읽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한 작품 남았는데 숨은 좀 쉬어야겠어 선생님도. 자, 잠깐 좀 쉬었다가 잔등 빨리 끝내고 숙피를 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